안녕하세요. 고전의 숲을 조용히 거니는 고전부엉이입니다. 오늘은 모파상의 짧지만 묵직한 이야기 4편을 준비했어요. 이야기들은 마치 우리가 무심히 지나친 삶의 한 귀퉁이를 슬며시 들춰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억울함이 삶을 갉아먹는 남자의 이야기, 사회의 무관심이 만든 조용한 비극, 사랑 앞에서 스스로 물러선 한 병사의 슬픈 선택, 사라져가는 시대의 품격과 고요한 낭만. 모파상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잔혹함과 인간의 존엄, 그리고 끝내 지켜야 할 어떤 것들을 말하고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밤 함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 첫 번째 이야기, 노끈 한 오라기입니다. 노끈 한 오라기. 그날은 장날이었고 고데르빌 마을 주변 길에는 농부들과 아낙네들이 모두 마을로 향하고 있었어요. 사내들은 느린 걸음으로 걸었죠. 막일과 무거운 쟁기 때문에 뒤틀린 긴 다리로 몸을 앞으로 내밀며 걸었어요. 쟁기는 왼쪽 어깨를 치솟게 했고 허리를 휘게 했죠. 벼슬 벨 때 몸을 세우려면 다리를 벌려야 했거든요. 그 외에도 농촌의 고된 일 때문에 다리가 비틀리곤 했어요. 그들이 입은 풀먹인 푸른 셔츠는 니스칠을 한 것처럼 번쩍였고 목과 소매뿌리는 흰 실로 곱게 술을 놓았어요. 셔츠 밖으로는 앙상한 가슴 패기가 마치 풍선처럼 불룩하게 부풀어 올랐죠. 그 셔츠 위로 머리가 쑥 나왔고 두 팔과 두 다리가 비어져 나왔어요. 몇몇 농부들은 고삐 끝에 암소와 송아지를 꿰어 끌고 갔어요. 아낙네들은 짐승들 뒤에서 소의 걸음을 재촉하느라 잎사귀 달린 나뭇가지로 소의 등을 때리곤 했고요. 그녀들은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가는데 한쪽에는 병아리, 다른 한쪽에는 오리 머리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그녀들은 여위고 곧은 허리에 좁은 옷감을 감아 밋밋한 가슴에 핀을 꽂고 머리에는 흰 수건을 두르고 그 위에 모자를 얹은 채 남편들보다 좁은 보폭으로 종종 걸음을 쳤죠. 그때 조랑말이 끄는 마차 한 대가 지나갔어요. 두 사내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마차 안에는 여자 하나가 심하게 흔들리자 난간을 꽉 붙잡고 있었죠. 고데르빌 장터는 사람과 짐승이 뒤섞여 혼잡했어요. 황소의 뿔, 돈푼이나 있는 시골 사람들의 기다란 깃이 달린 큼직한 모자, 그리고 아낙네들의 모자가 사람들 위로 솟아 있었어요. 거친 목소리, 찢어지는 목소리, 캥캥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소란을 피웠죠. 때로는 어떤 촌뜨기의 유쾌한 웃음소리에 묻히거나 담벼락에 메인 암소의 울음소리에 눌리기도 했어요. 온통 외양간 냄새, 우유 냄새, 거름 냄새, 꼴풀 냄새,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땅 파먹는 사람들에게서 풍기는 사람과 짐승의 냄새가 뒤섞인 코를 찌르는 악취의 기분이 상할 정도였죠. 브레오테에 사는 오슈코른 영감은 고데르빌에 도착해 장터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때 그는 조그만 노끈 한 오라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았죠. 진짜 노르망디 사람답게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오슈코른 영감은 쓸모 있을 만한 것은 무엇이든 주워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몸을 겨우 구부려 그 하찮은 노끈 토막을 집었죠. 그것을 정성스럽게 감으려는데 문득 자기 집 문턱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마구 수성공, 말랑댕 영감과 눈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예전에 말고삐 때문에 거래한 적이 있었지만
둘 다 앙심을 잘 품는 성격이라 그 후 사이가 나빠졌죠. 오슈콜은 영감은 쇠똥 속에 있는 노끈 오라기를 줍는 모습을 원수에게 들킨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는 주운 노끈을 셔츠 속에 얼른 감추었다가 바지 주머니에 넣었죠. 그러고는 아직 찾지 못한 물건을 찾는 척하며 머리를 숙이고 장터로 향해 가버렸어요. 그는 흥정이 한창인 시끄러운 사람들 틈으로 들어갔어요. 농부들은 소들을 쓰다듬기도 하고 오가면서 늘 속을까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했죠. 장사꾼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의 속임수와 짐승의 흠을 찾아내려고 애썼어요. 아낙네들은 커다란 바구니를 발밑에 놓고 달기며 오리 따위를 끄집어냈어요. 다리가 묶인 벼시 빨간 닭들은 땅에 쓰러져 눈을 두리번거렸죠. 그녀들은 손님이 부르는 값을 듣고도 얼굴 표정 없이 자기가 받을 값을 버텼어요. 그러다가는 갑자기 손님이 깎아 불렀던 값에 팔기로 마음먹고 천천히 가는 손님에게 그렇게 합죠. 앙팀 영감님, 그렇게 드릴게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죠. 낮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가 정오를 알리자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도 주막으로 흩어져 들어갔어요. 주루댕네 주막의 커다란 홀은 손님들로 가득 찼고 넓은 마당도 온갖 종류의 수레로 꽉 차 있었어요. 닭고기, 비둘기 고기, 양의 넓적다리 고기를 꿰ν 꼬챙이 3개가 돌아가고 익은 고기와 덜 익은 껍질에서 흘러내리는 육즙 냄새가 난로에서 풍겨와 즐거움을 더하고 입에 군침이 돌게 했죠. 땅을 일구는 사람들 중 돈푼이나 있다는 이들은 모두 주막을 운영하며 말 장사도 하는 주루댕내서 식사를 했어요. 접시들이 오갔고 노란 사과주 잔도 금방금방 비워졌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이야기, 농사 이야기를 떠들었죠. 갑자기 앞마당에서 북소리가 울렸어요. 무관심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즉시 일어나 문이나 창문으로 달려갔죠. 입에는 아직 음식물이 가득했고 손에는 냅킨을 쥐고 있었어요. 북소리가 그치더니 소식을 전달하러 온 사람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고데르빌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장터에 계신 분들도 누구나 알아두십시오. 오늘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베즈빌 길에서 까만 가죽 지갑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안에 500프랑과 서류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주운 분은 즉시 읍사무소나 만빌의 포르투네 울브레크 시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으로 20프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버렸고 사람들은 울브레크 씨가 지갑을 찾을지 못 찾을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커피를 다 마셔갈 때쯤 헌병 대장이 문간에 나타났어요. 여기 브레오테에 사는 오슈코른 씨가 계십니까? 식탁 저 끝에 앉아있던 오슈코른 영감이 대답했어요. 나요, 여기 있소. 헌병 대장이 말했어요. 오슈코른 씨, 읍사무소까지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읍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농부는 놀라고 불안했지만 작은 잔에 담긴 술을 한 모금에 다 마시고 일어섰어요. 식사 후 첫걸음은 언제나 힘들었기에 아침보다 더 허리를 구부린 채 나요 하고 중얼거리며 헌병 대장을 따라갔죠. 읍장은 안락 의자에 앉아 오슈코른 영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근방의 공증인이기도 한 읍장은 뚱뚱하고 근엄하며 거창하게 말하는 사내였죠. 오슈코른 씨, 오늘 아침에 당신이 베즈빌 길에서 울브레크 씨가 잃어버린 지갑을 줍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촌뜨기 영감은 말문이 막혀 읍장을 바라보았어요. 알 수 없는 의심이 자신을 짓누르는 느낌에 이미 질려버렸죠. 내가 그 지갑을 주었다고요? 네, 바로 댁께서요. 정말이지. 난 그런 일은 전혀 모르는데요. 당신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보았다고요? 누구요? 마구상 하는 말랑땡 씨요. 그 순간 영감은 생각이 났어요. 말랑땡의 말을 이해했죠. 그래서 화가 나서 열을 내며 대답했어요. 아, 그놈이 나를 보았다고요. 그 망할 놈이. 그놈이 나를 보았지요. 이 노끈 줍는 것을요. 자, 읍장님. 그러고는 주머니를 뒤져서 노끈 오라기를 끄집어냈어요. 그러나 읍장은 믿지 않고 고개를 저었죠. 오슈콜은 영감님, 나를 속이려 하지 마시오. 믿음직한 말랑댕 씨가 노끈을 지갑으로 잘못 보았겠소? 농부는 화가 치밀어 손을 들고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하려고 침을 뱉고는 되풀이했어요. 그렇지만 하느님이 아시는 거룩한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읍장님, 제 영혼과 하느님을 걸고 맹세합니다. 읍장이 다시 말했어요. 그 물건을 줍고 나서 당신은 혹시 진흙 속에 동전 몇 푼이 떨어지지 않았나 한참 찾아보기까지 했다던데요. 영감은 한편으로는 분하고 한편으로는 겁도 나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따위로 입을 놀릴 수 있을까? 그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그는 말랑댕 씨와 대면했지만 말랑땡 씨는 자신의 말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들은 1시간 동안이나 서로 욕설을 퍼부었죠. 오슈콜은 영감은 스스로 몸수색을 받겠다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침내 읍장은 몹시 당황하며 검찰에 물어보고 지시를 받아서 통지하겠다고 하면서 그를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 소문이 퍼졌죠. 읍사무소를 나오자 영감은 호기심 가득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영감의 억울함에 분개하는 기색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노끈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웃기만 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붙들렸고 자신이 아는 사람을 만나면 붙잡고 그 이야기와 억울함을 끝없이 늘어놓았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주머니를 뒤집어 보이기도 했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활한 영감 같으니 가버려요. 그는 화가 치밀었고 약이 올랐어요. 남들이 믿어주지 않으니 열이 나고 서글픈 생각마저 들었죠. 그래도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만 외고 다녔어요.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는 이웃사람 셋과 함께 길을 걸었죠. 그는 그들에게 노끈 오라기를 주었던 장소를 가르쳐주며 길을 걷는 내내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녁에 그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브레오테 마을을 한 바퀴 돌았지만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만 만났어요. 그는 그 일로 밤새도록 앓았죠. 이튿날 오후 1시쯤 이모빌의 농부이자 브레통 영감네 농장 머스민 마리우스 포멜이 그 지갑과 그 안에 든 물건을 울브레크 씨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는 지갑을 길에서 주었다고 주장했죠. 그를 읽지 못하는 탓에 집에 가져갔다가 주인에게 주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소식은 곧 그 근방에 퍼졌어요. 오슈콜은 영감도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안전하게 해결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는 의기양양했어요. 내가 속상했던 건 그 사건 자체가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잡는 거짓말 때문이야. 어떤 거짓말로 해서 비난을 받는 것만큼 마음이 상하는 일도 없거든. 온종일 그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길 가는 사람을 만나도 그 이야기였고, 술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과도 그 이야기였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나오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도 그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이제 그는 마음이 후련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라고 꼬집어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꺼림칙한 데가 있었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놀리는 듯 했고 납득한 것 같지 않았어요.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 다음 주 수요일, 그는 오직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고데르빌의 장터에 갔어요. 자기 집 문 앞에 서 있던 말랑땡은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웃기 시작했죠. 왜 웃는 걸까? 영감은 크리크토에 사는 한 농부를 만나 그 이야기를 꺼냈으나 농부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랫배를 치며 그의 얼굴에 대고 교활한 영감 같으니 썩 사라지게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더니 발길을 돌려버렸죠. 오슈콜은 영감은 어안이 벙벙하고 불안해졌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를 교활한 영감이라고 부를까? 그는 주루댕네 주막에 들어가 식탁에 앉자마자 그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몽티빌리에 사는 한 마구 상인이 그에게 소리쳤어요. 그래, 그래. 늙은 거사, 나도 안다. 그 잘난 노끈 말이지. 오슈코르는 더듬거렸죠. 하여간 그 지갑은 찾았지 않았어? 그러자 마구 상인이 또 말했어요. 입 다물어, 이 사람아. 그 물건을 본 사람하고 갖다 준 사람하고 다를 수도 있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두 눈 똑똑히 뜨고 봐야 해. 농부는 기가 막혔어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은 그 지갑을 공범자를 시켜서 되돌려주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죠. 그는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비웃음 속에서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 분하고 우라가 치밀어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도 낙심해서 노르망디 사람 특유의 꾀로도 자기를 비난하는 것을 받아칠 기운이 없었고 그럴듯한 말솜씨로 그 일의 결말에 대해 큰 소리칠 수조차 없었죠. 그가 교활하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의심이 너무나 부당한 것임을 깨닫고 가슴이 미어질 듯 했죠. 그래도 그는 그 사건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 이야기는 날마다 덧붙여졌고 새로운 이론이 더해졌으며 더욱 힘찬 항변이 되었고 더더욱 엄숙하게 맹세했죠. 혼자 있을 때는 몇 시간이고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준비하곤 했어요. 그의 머릿속은 온통 노끈 이야기에 사로잡혔죠. 사람들은 그의 변호가 복잡해지고 증거가 확실해질수록 그를 더욱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런 건 다 거짓말쟁이의 변명이야. 사람들은 그를 돌려세우고 말했죠. 그는 그것을 느끼고 피가 말랐으며 헛된 노력으로 몸만 쇠약해졌어요. 그는 눈에 띄게 야위어 갔죠. 마치 전투를 치르고 온 병사에게 전쟁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것처럼 이제는 장난기 있는 사람들이 재미삼아
그에게 그 노끈 이야기를 시켰어요. 밑바닥까지 가라앉은 그의 정신은 쇠약해지고 있었죠. 섣달금음께 그는 알아누웠어요. 정월 초에 죽고 말았는데 마지막 고통 속에서 헛소리를 하면서도 그는 이렇게 무죄를 주장했답니다. 조그만 노끈이에요. 조그만 노끈. 자, 여기 있어요, 읍장님. 두 번째 이야기, 거린입니다. 거린. 가난하고 거동도 불편한 그에게도 지금보다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15살 때 바르빌의 큰 길에서 마차에 치여 두 다리가 으스러졌죠. 그때부터 그는 쌍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흐느적거리며 길을 따라다니거나 농가 마당을 가로질러 구걸을 다녔어요. 쌍지팡이를 짚으면 어깨가 귀 밑까지 치켜 올라가서 마치 머리가 두 산봉우리 사이에 푹 들어간 것처럼 보였죠. 만성절 전날 비에트 교구의 신부가 도랑에 처박혀 있는 아기를 발견했어요. 만성절에 주워왔다고 해서 니콜라 투생이라는 이름으로 영세를 받은 그는 남의 도움으로 자랐어요. 교육이라고는 전혀 받지 못하고 살다가 마을 빵장수가 장난 삼아준 브랜디 몇 잔의 불구가 되어 그 후로는 떠돌이 신세로 구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게 되었죠. 전에 한때는 아바리 남작 부인이 잠자리를 주었어요. 성간에 붙은 농장의 닭장 옆, 짚이 쌓인 일종의 가축, 우리 같은 곳이었죠. 덕분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도 그댁 부엌에서 매일 빵 한 조각과 사과주 한 잔을 얻어먹을 수 있었어요. 이따금 그 늙으신 마님이 계단 위나 방 창가에서 던져주는 돈 몇 푼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마님도 돌아가셨어요. 마을에는 동냥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너무나 잘 알았죠. 누더기를 걸치고 두 개의 나무 다리에 의지한 불구의 몸으로 이 쓰러져가는 집, 저 집을 돌아다니는 것을 40년 전부터 보아온 탓에 사람들은 그에게 질려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죠. 이 세상에 자신의 구차한 생명을 끌고 온 이 시골 구석의 서너 마을 외에는 다른 곳을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는 구걸하러 다니는 구역의 경계선을 정하고 결코 그 낯익은 한계선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시야를 한정하는 숲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전개되는지 어떤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죠. 농부들은 밭 가장자리나 도랑을 따라가다가 그를 만나면 항상 진저리를 치며 소리쳤어요. 어째서 너는 다른 마을에는 가지 않고 여기서만 절뚝거리고 다니는 거냐? 그럴 때면 모르는 사람에 대한 막연한 공포, 빈민들에 대한 막연한 의심, 처음 보는 얼굴이나 조롱, 욕설,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 그리고 둘씩 짝 지어 다니는 경관들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혀 그는 대답 없이 멀리 가버렸죠. 그래서 경관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작은 나무들 속이나 자갈 무더기 뒤로 들어가 숨었어요. 멀리서라도 햇빛에 번쩍이는 경관의 모습을 보기만 하면 숨을 곳을 찾는 야생동물처럼 이상하리만큼 날쌘 동작을 취했죠. 지팡이를 버리고 넘어져서 마치 누더기 뭉치처럼 땅에 떨어져 공처럼 대굴대굴 굴러 아주 조그맣게 되어 굴에 들어간 산토끼같이 납작하게 엎드려 갈색 누더기는 땅과 혼동이 되었어요. 하지만 경관들과 시비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는 마치 본 적도 없는 부모한테서 물려받기라도 한 듯이 이 무서워하는 마음과 꾀가 몸에 배어 있었죠.
그에게는 은신처도 지붕도 오두막집도 없었어요. 여름에는 아무 데서나 자고 겨울에는 헛간 밑이나 외양간에 놀랍도록 교묘하게 숨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언제나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그곳을 빠져나가곤 했죠. 그는 그런 집들 속에 숨어드는 구멍을 잘 알고 있었어요. 쌍지팡이를 짚고 다닌 덕에 두 팔에 놀라운 힘이 생겨 먹을 것을 넉넉히 얻는 때면 팔 힘만으로도 말먹이 꼴풀이 쌓인 창고 속까지 기어 올라가서 때로는 그 속에서 4, 5일씩이나 꼼짝하지 않고 지내기도 했어요. 그는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숲속의 짐승처럼 지냈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죠. 그는 농부들에게 그저 냉대와 적개심만 불러일으킬 뿐이었어요. 마치 두 기둥 사이에 매달아 놓은 종처럼 두 개의 말뚝 사이에서 몸을 흔든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에게 종이라는 별명을 붙여 불렀죠. 이틀 전부터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이제는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죠. 드디어 사람들이 그에게 질려버린 것이었어요. 농부의 아낙네들은 문전에 서서 그가 오는 것을 보기만 하면 멀리서부터 소리쳤어요. 가버리지 못하겠니, 이놈아. 너한테 빵 조각을 준 지가 사흘도 안 됐지 않니? 그러면 그는 먹을 것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 이리저리 다녔어요. 옆집으로 갔지만 거기서도 같은 방법으로 그를 맞았죠. 1년 내내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녀석을 먹여줄 수가 있냐 말이다. 그러나 게으름뱅이라도 매일 먹어야 했죠. 그는 동전 한 푼, 오래된 빵 껍질 하나 얻지 못한 채 생틸레르, 바르빌, 그리고 비에트까지 돌아다녔어요. 이제 그가 희망을 걸 곳이라고는 투르놀르밖에 남지 않았죠.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큰 길로 20리나 걸어야 했어요. 그는 이미 주머니도 비었고 배도 텅 비어서 더 이상 몸을 끌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죠. 그래도 그는 길을 떠났어요. 때는 섣달이었죠. 찬바람은 들판을 달려 잎이 떨어진 나뭇가지에 윙윙거리고 낮고 어두컴컴한 구름은 서둘러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 병신은 남아있는 비틀린 다리로 버티어 서서 무지내를 쓰며 지팡이를 한 발짝씩 옮겨 놓았어요. 남은 다리 끝에는 구부러진 발이 붙어 있고 그 발에는 누더기 조각이 신겨 있었죠. 그는 이따금 도랑 위에 앉아 몇 분씩 쉬곤 했어요. 허기증은 그의 혼란스럽고 무거운 마음에 비탄을 던져주었죠. 그는 먹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할지는 알지 못했죠. 3시간이나 그 먼 길에서 고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을의 나무들이 보이자 그는 동작을 서둘렀어요. 가장 먼저 만난 농부에게 동량을 빌었더니 너 또 왔구나. 이 늙은 비렁뱅이야. 너를 못 쫓아냈다니. 하는 대답이 돌아왔죠. 그래서 종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떴어요. 이 집 문전, 저 집 문전에서 구박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돌려보냈죠. 하지만 그는 끈질기고 참을성 있게 국어를 계속했어요. 그러나 한 푼도 받지 못했죠. 지팡이도 들 수 없을 만큼 기진맥진한 그는 비에 젖어 질퍽해진 땅을 흐느적거리며 농가를 찾았어요. 가는 곳마다 쫓겨났죠. 춥고 서글픈 날이었어요. 가슴은 옥죄어들고 머릿속은 짜증만 나고 마음은 침울하여 동량이나 구원을 베풀어 줄 손길이 없는 날이었어요. 그는 아는 집을 모두 가보고 나자 쉽게 영감네 집 마당을 따라 나 있는
도랑 한 구석에 가서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높다란 지팡이를 팔 밑으로 미끄러뜨리면서 몸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몸을 풀었죠. 그리고 허기에 시달려 오랫동안 꼼짝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 고통이 어찌나 심했던지 그는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헤아릴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에게도 우리 가슴 속에 항상 존재하는 알 수 없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이 마당 한구석에서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을 맞으면서도 늘 하늘이나 인간들에게 바라는 그런 신비로운 구원을 기다렸죠. 하지만 그 구원이 어떻게 또 누구에 의해 자기에게 올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한때의 까만 암탉이 모든 생물들에게 먹이를 대주는 땅속에 먹을 것을 찾으면서 지나갔어요. 나탈이 보이지 않을 때는 벌레들을 쪼아먹고 땅에 흩어진 모이를 찾으면서 천천히 계속했죠. 종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저놈의 짐승 한 마리를 장작불에 구워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기보다는 감정, 머릿속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뱃속에서 치솟는 욕구가 생겼죠. 도둑질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그의 머릿속에 스치지도 않았어요. 그는 손에 잡힐 만한 돌을 집었죠. 돌팔매질에는 솜씨가 있어서 그 돌을 던져 가장 가까이 있던 닭을 단번에 죽였어요. 닭은 날개를 퍼덕이며 옆으로 쓰러졌죠. 다른 놈들은 모두 가느다란 다리로 뒤뚱거리며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종은 다시 쌍지팡이의 몸을 의지에 잡은 것을 집으려고 암탉들과 흡사한 몸짓으로 걷기 시작했죠. 대가리에 붉은 피가 얼룩진 작고 까만 몸뚱이 곁에 다다랐을 때 그는 무시무시한 힘으로 등을 떠밀려서 지팡이를 놓치고 10발자국쯤 앞으로 굴러떨어졌어요. 쉽게 영감이 몹시 화가 나서 도둑놈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렸죠. 도둑 맞은 농부가 미친 사람처럼 날치듯이 주먹으로, 무릎으로 저항할 수 없는 그 병신의 온몸을 때렸어요. 이번에는 농장 사람들이 달려와서 주인과 함께 거지를 족치기 시작했죠. 그러다 그들은 때리기를 멈추고 그의 몸을 들어 올려 데려갔어요. 그리고 경관을 찾으러 간 사이에 나무 광 속에 가두어 두었죠. 반쯤 죽은 몸에 피를 흘리며 배가 고파 죽게 된 종은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저녁이 되고 밤이 가고 새벽이 왔죠. 그는 여전히 먹을 것이 없었어요. 12시쯤 되어서야 경관들이 나타났어요. 식혜 영감이 그 거지에게 공격을 받아서 간신히 방어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경관들은 저항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경사가 소리쳤어요. 자, 일어서. 그러나 종은 이미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몸을 추스르려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모두들 엄살이거나 꾀를 부리는 것이거나 못된 놈의 악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장한 두 경관이 그를 때리면서 억세게 잡아 쌍지팡이 위에 어깨를 걸쳐 세워 놓았어요. 경관 제복의 노란 멜빵에 대한 타고난 공포, 사냥꾼 앞에 짐승, 고양이 앞에 생쥐와 같은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초인적인 노력으로 그는 기어이 서는데 성공했죠. 가자. 경사가 말했고 그는 걸었어요. 농장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죠. 아낙네들은 그에게 주먹질을 했고 사내들은 냉소와 욕설을 퍼부었어요. 드디어 녀석이 붙잡혔구나. 잘 몰아냈다. 두 명의 감시자 사이에 서서 그는 멀어져 갔어요.
저녁 때까지 그 몸을 이끌고 가기 위해 필요한 힘이 그에게는 절망적인 것으로 보였죠. 그는 너무 놀라서 어떤 일이 자기에게 닥쳐올지조차 알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느라고 걸음을 멈추었죠. 그리고 농부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도둑놈인 개야. 밤이 되어서야 군청 소재지에 도착했어요. 그는 여기까지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동안 지낸 일도 앞으로 닥쳐올 일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무섭고 예기치 못한 모든 일, 낯선 얼굴들, 그리고 이 새로운 집들이 그를 몹시 놀라게 했죠. 그는 할 말이 없어서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더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 해 전부터 아무에게도 말을 한 적이 없으니 말하는 능력조차 거의 잃어버렸었어요. 그리고 그의 생각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어수선했죠. 그는 읍내의 감옥에 갇혔어요. 경관들은 그에게 뭔가 먹여야 한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튿날까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나 이른 아침에 신문하러 갔을 때 그는 바닥에 죽어 있었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세 번째 이야기, 불구자입니다. 불구자. 이것은 내가 1882년경 겪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막 빈 기착한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다른 사람이 타지 않기를 바라며 문을 닫으려 할 때 갑자기 문이 다시 열리며 어떤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심하세요. 발판이 너무 높습니다. 선로 교차점입니다. 대답하는 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죠. 로랑, 염려 말게. 손잡이를 붙들 테니. 그러고는 둥근 모자를 쓴 머리가 나타나더니 문 양쪽에 늘어져 있는 나사와 가죽끈을 붙잡고 뚱뚱한 몸을 끌어올렸어요. 두 발이 발판 위에서 지팡이가 땅을 치는 듯한 소리를 냈죠. 그 사람의 상체가 칸 안으로 다 들어오자 다음에는 흐느흐느한 바짓가랑이 속으로 까맣게 칠한 나무다리의 한 끝이 나타났고 뒤따라 똑같은 나무다리가 하나 더 나타났어요. 이 손님 뒤에서 또 한 사람의 머리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물었죠. 괜찮으세요? 괜찮네. 자, 여기 짐과 지팡이가 있습니다. 늙은 군인 같은 하인이 검고 노란 종이로 싸서 정성스럽게 끈으로 묶은 물건들을 팔에 들고 올라와서 하나씩 주인의 머리 위 선반에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죠. 다 올라왔습니다. 모두 5개입니다. 봉봉, 인형, 북, 총, 그리고 거위간 파이입니다. 좋아.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고맙네, 로랑. 잘 있게. 하인이 문을 밀고 다시 내려가 버렸어요. 나는 마주 앉은 사람을 바라보았죠. 그는 머리가 거의 다 휘었지만 나이는 35쯤 된 것 같았어요. 그는 훈장을 달고 있었고 수염을 길렀으며 아주 비대했죠. 튼튼하고 활동적인 사람이 불구가 되어 움직이지 못하면 그렇게 되듯 숨이 가쁠 정도로 비대했어요. 그는 이마를 닦으며 숨을 내쉬고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담배를 피워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눈매, 음성, 얼굴 모습 모두 낯익었어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만났을까? 분명 만난 적이 있기는 있었죠. 그와 이야기도 했고 악수도 나누었죠. 하지만 하도 오래전 일이라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 듯
마음속에서 추억을 더듬어 보아도 잡을 길 없는 환상을 좇는 것 같았어요. 그 역시 생각이 날 듯 말 듯한데 전혀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내 얼굴을 계속해서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오랫동안 시선을 마주치고 있기가 거북해서 우리는 서로 눈을 돌렸어요. 그러나 곧 기억을 더듬어 보고 싶은 은밀하고 줄기찬 욕구에 이끌려 시선이 다시 마주쳤죠.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여보세요. 1시간 내내 서로 힐끔힐끔 쳐다보는 대신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인지 터놓고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는 기꺼이 대답했어요.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말했죠. 저는 사법관 앙리 봉클레르입니다. 그는 잠시 주저했어요. 그러더니 무언가에 아주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공허한 시선과 음성으로 말했죠. 아, 그렇군요. 전쟁 전에 푸앵셀 시댁에서 뵌 적이 있지요. 벌써 12년 전 일이네요. 아, 네. 그럼 저 르발리에르 중이시죠? 네. 다리를 잃을 때는 대위까지 되었죠. 한 번에 두 다리를 다 잃었습니다. 총알이 관통했지요. 이제 서로 알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다시 바라보았죠. 날렵하고 열정적으로 춤을 추어 사람들이 회오리라는 별명을 붙였던 날씬한 미남 청년의 모습이 뚜렷이 내 눈앞에 떠올랐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떠오른 그 모습 너머에 무언가 아련히 떠도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내가 알았지만 잊어버린 사건, 잠깐 호의로 관심을 가져볼 뿐 거의 알아볼 수 없는 흔적만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사랑과 연결된 사건이었죠. 그 사건에 대한 특이한 감동이 내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짐승의 발자국이 땅 위에 뿌리고 간 냄새가 사냥개의 코에 주는 감동, 그 이상은 아니었죠. 그러는 사이 점점 어둠이 걷히고 내 눈앞에 한 처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자 불현듯 망달 양이라는 그 여자의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이제 모든 것이 생각났어요. 그것은 사실 사랑 이야기, 그러나 평범한 사랑 이야기였어요. 처녀는 청년을 사랑했고 내가 청년을 만난 것은 그 무렵이었죠. 그들은 결혼할 것이라는 말이 떠돌았어요. 청년도 여자에게 반한 듯했고 아주 행복해 보였죠. 나는 눈을 들어 선반을 바라보았어요. 하인이 올려놓고 간 짐꾸러미가 기차의 진동에 따라 흔들거렸죠. 하인의 음성이 방금 들은 것처럼 다시 생각났어요. 다 올라왔습니다. 모두 5개입니다. 봉봉, 인형, 북, 총, 그리고 거위간 파이입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이야기 한 편이 머릿속에 펼쳐졌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내가 책에서 읽었던 모든 이야기와 비슷했죠. 신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재난을 겪은 다음 남녀가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전쟁 중에 다리가 잘린 저 장교도 약속했던 처녀를 다시 만났고 여자는 약속을 지켜 그의 아내가 되었겠지. 이것은 아름답지만 천진한 생각이에요. 연극이나 책에서 보게 되는 온갖 헌신이 순진하게 여겨지듯이 이런 유의 자비심을 책에서 읽거나 이야기로 듣게 될 때는 누구나 희열과 환희를 느끼며 자기를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죠. 그러나 다음 날 가난한 친구가 돈을 좀 꾸러 찾아온다면 아무도 기분 좋아하지 않죠. 다음에는 이와는 다른 가정, 덜 시적이지만 보다 현실적인 가정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는 전쟁 전 총알을 맞고
다리를 잘라야 하는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결혼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부인은 씩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났다가 어쩔 수 없는 분노와 병적인 비대증을 갖고 다리가 잘려 움직이지도 못하는 폐잔병이 되어 돌아온 남편을 비탄과 체념 속에서 간호하고 위로해야만 했는지도 몰라. 그는 행복했을까 아니면 고통을 겪었을까? 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일어나서는 점점 커져 억누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또는 이야기할 수 없는 점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요점만이라도 알고 싶었죠. 나는 이런 생각에 잠긴 채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가 주고받은 것은 평범한 대화였죠. 나는 눈을 들어 선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애들이 셋이겠군. 봉봉은 아내에게, 인형은 딸에게, 북과 총은 아들놈에게 줄 게고, 거위간 파이는 자기가 먹을 거겠지. 불쑥 나는 그에게 물었어요. 자녀를 두셨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나는 큰 과오라도 범한 것처럼 갑자기 당황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했죠. 죄송합니다. 하인이 장난감 이야기를 하기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들려오는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는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지요. 아직도 후보생이랍니다. 나는 갑자기 기억을 더듬는 척했어요. 아, 그렇죠. 예전에 만났을 때 약혼 중이셨죠. 망달 양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시군요. 나는 아주 대담해져서 덧붙여 말했어요. 그리고 망달 양이 결혼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네, 플레렐 씨와 결혼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그리고 보니 당신이 부상당하셨다는 말도 들은 기억이 나는군요. 나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죠. 그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둥글고 살진 그의 얼굴은 늘 혈색이 좋았는데 더욱더 붉게 물들었죠. 그는 갑자기 열을 띠며 격렬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마음과 머릿속에서는 부인당해버린 정당성을 이론상으로나마 주장해 보려는 사람 같았죠. 내 이름과 짝을 지어 플레렐 부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가 비참하게도 다리를 잃고 싸움터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그녀가 나의 아내 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은 자비심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남자 곁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나처럼 불굴하면 그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고통의 형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나도 한계를 넘지 않는다면 모든 희생과 헌신을 격찬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허식적인 감탄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복해야 할 삶 전체와 온갖 기쁨과 꿈을 버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걸을 때마다 내 의족과 지팡이가 방바닥에 부딪혀내는 소리에 화가 치밀어 하인의 목이라도 조르고 싶을 정도입니다. 자기 자신도 견딜 수 없는 일을 한 여성에게 참아달라고 할 수 있겠소? 그리고 당신이라면 내 다리를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겠소? 그는 입을 다물었죠. 그에게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요?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되었어요. 여자를 책망하고 경멸하고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 올바르고 이치에 들어맞으며
적절하고도 진실된 결말이 나의 시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했어요. 다리의 절단이라는 영웅적인 사건이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숭고한 희생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실망했죠. 나는 그에게 불쑥 물었어요. 플레렐 부인은 자녀를 두었습니까? 네, 딸 하나 아들 둘입니다. 제가 장난감을 가지고 가는 것도 그 애들 때문입니다. 부인과 남편은 저를 아주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기차는 생제르맹 언덕을 오르더니 터널을 지나 역 구내로 들어섰어요. 차가 멈추자 나는 저상이 군인을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었죠. 그때 문이 열리며 그에게 두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르발리에르 형. 아, 안녕하세요. 플레렐. 남자의 뒤에는 밝은 웃음을 띤 아직도 예쁜 여인이 있었죠. 그녀는 장갑 낀 손을 흔들어 인사를 보냈어요. 부인 곁에는 여자아이가 기뻐서 날뛰고 있었죠. 두 사내 녀석들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아버지가 기차 선반에서 북과 총을 집어드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 불구자가 플랫폼에 내려서자 그들이 달려들어 키스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행은 출발했죠. 소녀는 나무 다리에 달린 니스 칠한 십자가 모양 손잡이를 정답게 붙잡고 있었어요. 마치 그와 나란히 서서 갈 수만 있다면 그 친절한 분의 엄지손가락을 잡았을 것처럼요. 마지막 이야기, 미뉴에트입니다. 미뉴에트. 큰 불행이 닥쳐도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회의주의자로 알려진 장 브리델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전쟁의 참상을 자세히 보았고 조금의 연민도 느끼지 않으며 시체들을 밟고 넘었습니다. 자연이나 인간의 극도의 잔인함은 우리로 하여금 공포와 분노의 절규를 지르게는 하지만 사소하고 애절한 어떤 사건을 목격했을 때처럼 가슴을 찌르고 뼛속을 스쳐가는 전율을 느끼게 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격심한 비애는 틀림없이 어머니로서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아들로서는 어머니를 잃는 것이겠죠. 이는 마음이 뒤집히고 찢어지는 듯한 극단적이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재난은 심한 출혈의 상처와 같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연한 만남, 언뜻 보았기 때문에 짐작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사건, 어떤 은밀한 슬픔, 어떤 운명의 배신, 이런 것이 우리 마음 속에 고통스러운 사고의 세계를 온통 뒤흔들어 놓고 갑자기 복잡하고 고칠 길 없는 신비로운 정신의 고통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너무나 깊어서 잔잔하고 너무나 격심해서 포착할 수도 없으며 너무나 악착스러워 습관과도 같아서 우리 마음 속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잊을 수 있는 환멸의 느낌, 쓴맛, 슬픔의 흔적 같은 것을 남겨놓습니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절대 눈에 띄지도 않았을 두세 가지 사건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나에게는 길고 예리한 칼날처럼 아물지 않는 상처를 마음속에 남겨놓았죠. 여러분은 그렇게 빨리 스쳐가는 인상에서 어떻게 그런 격심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어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상상만 해도 그때의 감동이 새로워지죠. 나는 지금 50살입니다. 그때는 법률을 공부하던 젊은 시절이었죠. 나는 다소 우울하고 몽상적이었으며 염세적인 철학에 심취해 시끄러운 카페나 떠들썩한 친구들,
어리석은 여자애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8시쯤 릭상부르 공원의 종묘원 안을 혼자 산책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기쁨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종묘원을 모르시겠죠? 그것은 잊힌 지난 세기의 공원, 할머니의 정다운 웃음처럼 아름다운 공원이었습니다. 무성한 나무들이 울타리가 되어 좁고 정연한 길을 갈라놓았죠. 일정하게 손질한 나뭇잎들이 양쪽으로 벽을 이룬 듯한 사이로 조용히 뻗어 있는 길이었죠. 정원사의 커다란 가위가 쉴 새 없이 무성한 나뭇가지들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 꽃받치며 소풍 가는 학생들처럼 줄을 맞춰 선 묘목들, 화려한 장미꽃 무리와 과일나무 연대가 있었죠. 그 황홀한 숲 한구석엔 벌들이 살았습니다. 지프로 만든 벌집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뭇가지 위에 붙어서 태양을 향해 골무 같은 커다란 구멍을 열고 있었죠. 그리고 길가 어디서나 붕붕거리는 금빛 파리떼를 볼 수 있었는데 이 파리들이야말로 이 평온한 장소의 진정한 주인이자 복도와 같은 고요한 숲길의 진정한 산책자였습니다. 나는 거의 매일 아침 이곳을 찾았어요.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죠. 때로 책을 무릎 위에 떨어뜨리고 몽상에 잠기기도 하고 주위에서 생동하는 파리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이 오래된 산울타리의 끝없는 안식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곳을 찾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죠. 숲 모퉁이에서 가끔 정면으로 마주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키가 작은 이상한 노인이었죠. 그는 은장식이 달린 구두를 신고 승마 바지에 스페인풍 갈색 프로코트를 입었으며 넥타이 대신 레이스를 매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 것만 같은 테두리가 넓고 긴 깃털을 많이 꽂은 회색 모자를 썼어요. 그는 몹시 말라서 뼈만 앙상했는데 얼굴을 찡그리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은 생기가 있어 눈꺼풀이 끊임없이 깜빡였고 손에는 항상 손잡이가 금으로 된 훌륭한 지팡이를 들었는데 그에게는 대단한 기념품인 듯 했죠. 이 노인은 처음에는 나를 놀라게 했으나 차츰 한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장벽 같은 수목들 사이로 그를 지켜보았고 멀리에서 뒤따라가기도 했으며 숲 모퉁이를 돌 때는 눈에 띄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아침 그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확신하자 이상한 동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깡충깡충 뛰더니 절을 한 번 하고는 가는 다리로 민첩하게 공중으로 뛰어오르며 두 발을 마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빙그르 돌더니 깡충깡충 뛰며 얼빠진 듯이 이리저리 오가며 관중이 앞에 있기라도 한 듯 웃음을 띠고 감사 인사를 하며 팔을 둥글게 맞잡고는 꼭두각시처럼 초라한 몸을 뒤틀며 허공에 대고 수없이 절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 모습은 우습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놀라움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나와 노인 중에 누가 미친 사람일까? 생각해 보았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배우가 무대 위에서 하듯 앞으로 걸어 나가더니 뒤로 주춤하며 허리를 굽히고 우아한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며 두 줄로 늘어선 손질된 나무들을 향해 희극 배우 같은 키스를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점잖게 산책을 계속했죠. 그날부터 내 눈은 잠시도 그를 놓치지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이상한 운동을 되풀이했죠. 그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미칠 듯이
치밀어 올랐어요.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인사를 하고는 말을 건넸죠. 오늘은 참 날씨가 좋군요. 그는 허리를 굽혔어요. 네, 꼭 옛날 같은 날씨군요. 일주일 후 우리는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과거를 알게 되었죠. 그는 루이 15세 때 오페라 극장의 무용교사였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지팡이는 클레르몽 백작의 선물이었죠. 춤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입을 다물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마침내 이렇게 비밀을 털어놓았죠. 나는 저 카스트리스와 결혼했답니다. 원하신다면 소개해드리죠. 하지만 아내는 저녁 때가 아니면 이곳에 오지 않는답니다. 이 공원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이요 생명입니다. 지나간 시대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란 이곳뿐이죠. 이곳마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야말로 유서 깊은 곳, 이름 높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는 내가 젊었을 때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공기를 숨쉬는 것 같습니다. 아내와 나는 오후 내내 이곳에서 보낸답니다. 그런데 나는 아침잠이 없기 때문에 아침부터 나와 있지요. 점심을 먹자마자 나는 다시 윅상부르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곧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는 검은 옷을 입은 아주 늙은 자그마한 부인에게 점잖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부인에게 소개시켜 주었죠. 그 부인은 귀공자들과 왕의 사랑을 받던 이 세상의 사랑의 향기를 남겨놓고 가버린 것 같은 기사도 시대의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던 저 유명한 무의 카스트리스였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때는 5월이었죠. 꽃의 향기가 깨끗한 숲길 속을 떠돌았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맑은 햇빛이 우리 위에 굵은 빛의 물방울을 뿌리는 것 같았죠. 카스트리스의 검은 옷이 온통 빛으로 젖은 것 같았습니다. 공원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마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미뉴에트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노인에게 말했어요. 그는 몸을 떨었죠. 미뉴에트요. 그것은 춤의 여왕이자 여왕의 춤이지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왕이 없어졌으니 미뉴에트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장황하게 열렬한 찬사를 늘어놓았지만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발의 움직임, 몸짓과 자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죠. 노인은 잘 되지 않자 당황하고 안타까워하며 서글퍼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말없이 엄숙하게 앉아있는 옛 파트너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엘리즈, 한번 해보지 않겠소? 우리 이분에게 미뉴에트가 어떤 것인지 보여드립시다. 부인은 불안스러운 눈초리로 주위를 살펴보더니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앞으로 가서 섰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죠. 그들은 미소를 짓고 교태를 부리며 아이들처럼 이리저리 오갔습니다. 몸을 흔들면서 허리를 굽히면서 깡충깡충 뛰는 그들의 모습은 옛날 아주 솜씨 좋은 직공이 만들었으나 이제는 조금 망가져버린 낡은 기계의 힘으로 춤을 추는 두 개의 인형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을 보고 있으려니 이상한 감격으로 가슴이 설레고 마음이 형용할 길 없는 비애에 젖었죠. 나는 슬프고도 우스운 유령 한 세기 전의 그림자를 보는 듯 했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갑자기 그들이 멈춰 섰습니다. 춤이 끝난 것이었죠.
잠시 마주보던 그들은 놀랍게도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서로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사흘 뒤에 나는 시골로 떠났어요. 그들을 다시 만나지 못했죠. 2년 후 다시 파리로 돌아왔을 때는 공원의 종묘원은 헐리고 없었습니다. 그 정다운 옛 공원, 아름다운 숲길과 지난날의 향기를 지닌 미궁 같은 공원을 잃어버린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죽었을까? 그들은 희망을 잃은 망명객처럼 현대식 거리를 방황하고 있을까? 그들은 희미한 망령이 되어 달 밝은 밤이면 무덤들 사이로 난 새끼를 따라 묘지의 삼나무를 헤치고 가며 그 환상적인 미뉴에트를 추고 있을까? 그들에 대한 추억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히며 마음속에 상처처럼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우습게 생각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함께한 네 편의 이야기는 모두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잊혀지고 지워지는 이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끝내 믿어주지 않던 세상, 버려진 이웃을 모른 척한 우리, 사랑했기에 멀어진 한 사람, 그리고 잊히는 것을 끝내 붙들던 노인들. 모파상은 이처럼 작고 고요한 삶 속에서도 인간의 본질을 찾아냈습니다. 고전은 결국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전 부엉이는 그 이야기를 오늘도 조용히 읽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밤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밤 보내세요.